저거받은 신영준입니다. 제가 이제 부제를 이슬람의 광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과학사를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 대략적으로 우리가 과학사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앞에 화학도 하셨고 천문학도 하셨죠? 수학도 하셨고. 근데 우리는 이제 과학사, 자연과학사를 보면은 이렇게 여명기,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많이 말씀드렸겠지만은 여명기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이집트 과학이라고 합니다. 주로 종교적이죠. 주술적이죠. 이런 방법으로 자연현상을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자연과학이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자연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근데 고대 과학에 가서는 이제 합리적인 과학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리스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때 자연철학이라는 개념, 제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좀 더 나옵니다만은, 그렇지만 아직도 미신적이고 사변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을 또 사용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슬람 과학, 자, 로마하고 이슬람의 과학을 우리가 중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전쟁이 많아가지고요, 암흑기였어요. 과학에 있어서는 암흑기. 하지만 로마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로마는 엄청난 발달된 것 같죠. 거기는 공학적인 것이 발달이 됐지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탐구 정신이나 사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나마시아 이슬람의 과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나의 자연 철학을 갖다가 그걸 좀 계승하면서 또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때만 해도 유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그 유럽에다가 다시 역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좀 더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이슬람 세계에서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의 과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산업혁명 시대가 18세기죠. 바로 전. 그리고 과학사에서는 그때 발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과학이 바로 전 단계, 근대 과학에서 하나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 하고 있는데 20세기까지의 과학은 어디서 왔느냐? 근대 과학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서남아시아의 하나의 물리학, 과학을 갖다 이야기를 하겠을 때 서남아시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강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수학 쪽이 아라비아 숫자, 그죠? 또 천문학 쪽. 그쪽이 굉장히 발달됐고 특히나 연금술에 화학의 기조를 만들어낸 데가 이슬람권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의 과학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세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은 사변적이고 이론적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중세에 와서 어떻게 발달됐는가, 누가 중세의 과학을 주도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 자연 과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걸 받아서 중세 서남아시아의 과학의 배경, 물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유출해 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서남아시아의 대표 과학자는 누구냐? 대표 과학자가 누굴까? 물론 분야마다 이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통틀어서는 오늘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서남아시아에서는 최고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답이 나왔네요. 이분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R이라는 이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분 R-할산. 오늘 보니까 누구죠?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죠. 어디죠? 아랍인이죠. 자, 여기에 광학서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저서를 남겼는데 이 광학서라고 하는 것이 현대 물리학과 산업에 미친 영향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오지만은 유엔에서 인정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사실은 평소에 못 듣던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큰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현대 과학에 그걸 갖다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대 그리스에 우리가 보통 기원전 5세기라고 하죠. 그 앞 뒤로 5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도덕 철학이라고 했어요. 자연 철학적 관심을 배제했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했죠? 윤리적인 문제에만 집중을 했지 하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래도 조금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추럴 필로소피의 자연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사변적이고 모든 사물에 대한 것을 모든 자연 현상을 추상화를 시켰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해서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자, 내가 공을 벽에다 던져. 자, 던졌어. 그러면 2분의 1 가져. 반의 반을 가져. 반의 반을 가져. 언제 도달합니까? 그 바운스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개통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쟁을 엄청나게 했던 시대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자연 현상을 이걸 갖다가 하나의 하늘에 내려준 것이지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만 하려고 그러지 그거를 현상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야 그렇지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있을 거 아니야. 만물의 근원은 있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리스 시대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야 모든 사물은 물이 기본이야. 그 물이 기본이라고 했죠. 근데 물은 어떻게 해줘?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물은 기체 상태의 물, 고체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 이걸로 설명을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때 철학자로서 유명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적인 것이 아낙시만 들어서 나면 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뭔지는 몰라도 가상 물질이 있을 것이다. 거시기, 전라도 말로 거시기다. 라고 한 것이고, 아낙시메데스는 공기다라고 했어요. 헤라클레토스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분석적으로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5세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이 사람은 사원소, 물, 불, 흙, 공기다. 그걸로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물리학적인 개념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에서. 아까 사변적이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뭔가 좀 엮어보려고 했어요. 이거 조합이 돼서 모든 물질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발음하기도 그런데 루시푸스라고 하는 우리 영어식으로 루시포라고 합니다. 얘를. 루시포라는 사람하고 그 밑에 여기 데모크리티우스라는 사람은 제자예요. 이걸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갖다가 정립을 하면서도 아니야 뭔가는 있어.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을 사물을 거시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사원수도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원소죠. 그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말하는 아톰. 아톰이라는 것은 원자죠. 원자라는 용어가 이때 나왔어요.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아톰을 그대로 우리가 정립화시켰는데 그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아톰이라는 용어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나눌 수 없다라는 용어예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정립할 데는 2000년이 걸렸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같은 하나의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리스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대 그리스에 아까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 사변적 과학에 비해서 아까 물, 불, 흙, 공기 이런 것을 모아서 뭔가 사람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뭘 한다. 그래서 아까 좀 원자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생각납니까? 제5원소 브루스 윌리스 주연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 재밌었죠. 근데 그걸 어디서 따온 줄 아십니까? 엠페도클레스 우주 만물을 구성해서 물, 불, 흙, 공기 네 4개 원소다.
거기다 다섯 번째가 러브, 사랑이다. 근데 이 이론은요, 에페도클레스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영화화 시킨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그거는 이때도 물, 불, 흙, 공기 플러스 그때 러브라고는 안 했지만 사랑에 가까운 마음의 전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볼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의 그 과학 철학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다면은 자연과학, 내추럴 필로소피가 아니라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어로 푸지아라고 합니다, 자연을. 모든 만물의 자연을 푸지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통칭을 해요. 자,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피지올로지, 피직스라는 거예요. 피지올로지는 생리학이죠. 생명체 있는 것. 생명체 아닌 것은 전부 물리학이에요. 보면은 PHUS, PHYSI, PHYSI, PHYSI 앞에가 다 똑같죠. 푸지아라는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언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리학 박사라 그러면은, 뭐 어느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냐면은, 그럼 우리는 PhD라고 해요. Philosophy of Doctor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학 박사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죠? 근데 영어로는 PhD예요. 철학 박사예요. 물리학을 했지만. 거기서 나온 그 유래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물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메카닉스, 플루이드 메카닉스, 웨이브 메카닉스, 서벌 메카닉스. 그러니까 역학, 유체 역학, 파동 역학, 연력학, 전부 역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18세기까지 어느 정도 정립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자기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원전 600년경부터 있었던 것을 현상적인 것을 18세기에 와서서 학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옵틱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나온 그런 이론들을 어디서요? 아랍에서, 서남아시아에서 이거를 정립을 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서 현대물리학 어렵다고 생각하죠. 뭐 보니까 여기가 입자가속기 있고 원자 폭탄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냐? 그러면 이거는 뜬금없이 나온 것이냐? 원자론이냐? 이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광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광학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서남아시아의 아랍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론만 알고 연구만 했지 이런 역사적인 것을 조금만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험해서 현대 물리학을 했던 입장에서 어디서 또 뿌리가 있는지를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세로 갑시다. 이스라엘 과학의 배경, 지리 종교적 배경은 어디죠? 말씀드렸듯이 이쪽이죠. 요즘 이스라엘, 가나 지역 이쪽 요즘 복잡하죠. 이집트 있죠? 여기 보면 이라크 있죠, 요르단 있죠, 이스라엘 있죠, 이집트 있죠, 터키 있죠, 이쪽 그리스 있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고대 자연과학은 그리스부터 오죠. 자, 터키를 지났죠.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 여기 아시아 지역에는 여기 교육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옛날에는 전부 종교적인 것이 결부가 됐는데 유대교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교 거기 영향을 쭉 받아왔었는데 유일신하는 이슬람교 창시 마호메트가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슬람의 서남아시아의 과학은 이슬람의 과학자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자부심이 커요. 우리가 여기서 아랍 전쟁하고 하니까 막 그 미개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가 하나의 모든 과학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과학을 보여 그리스 과학을 갖다가 가져왔죠, 이쪽으로. 근데 가지고 왔는데 새로운 과학 방법론으로 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실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실험이라는 게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과학의 연구의 발전에 여러분 잘 아는 수학, 아라비아 숫자 있죠? 이런 수학적인 여러분 들었던 것이고 천문학, 하나의 지구 중심적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가 특징이 있었어요. 지구 중심적이었지만은 하늘에 별, 달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 있게 간다고 해서 원력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때 만든 거예요, 이때. 화학은 연금술, 화학의 가장 정말 획기적인
것이 연금술로부터 시작하자. 연금술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골드, 여기 금 좋아하잖아요. 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망.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게 하나의 도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연금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학 쪽은 이제 특별히 광학 쪽이 이때 발달하게 되죠. 왜 물리학이 광학 쪽으로 발달이 됐는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슬람 과학의 전성기는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데 이슬람 과학을 전파하는데 서구 르네상스 시기, 이 르네상스 시기에 유럽으로 가서 주고 그 유럽에서 어떻게 해죠?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딱 보면 알겠죠? 어디 사람인지, 아랍 사람인지 알겠죠? 이브н 알라이삼 965년에서 1040년 74세까지 살았는데 이라크인데 이분은 본래 주로 활동을 이집트하고 이라크에서 활동을 했어요. 말년에는 그때만 해도 저쪽 그 스페인이 이집트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년에는 거기 가서 또 있었어요. 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왜 쫓겨났느냐? 자기의 지식으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왕. 지금으로 말하면 왕인데 그때만 해도 마호메트의 4명의 제자가 있죠. 일부 수미파니 수미파로 나눠지는 거기에 사람한테 찍혀가지고 일단 피난을 가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또 좀 살기도 했습니다. 죽기는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왜 대표 과학자라고 하느냐? 본래는 광학하고 이브n 알라삼이라고 광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광학 이론에 공부하는 사람인데 본래 물리학자고 또 수학자입니다. 또 천문학자고. 이 천문학자라고 했는데 천문학도 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또 안과학자예요. 안과학자. 안과 눈. 그 다음에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기본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론을 갖다가 베이스로 깔고 이 사람은 실험과학, 이론과학을 시작을 하면서 주로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했느냐? 그쪽 서남아시아 쪽은 뭐죠? 사막지대가 많죠. 그래서 발달된 게 뭡니까? 사막에 뭐 신기루가 나타나죠. 신기루는 뭐예요? 빛의 굴절이에요. 광학에 있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바람이 불죠. 그럼 눈병이 많아요. 눈병? 야, 눈하고 그러면은 모래바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눈에 대해서는 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해박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안구를 보니까 이거는 광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직접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광학자라기보다는 이러한 대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빛은 눈에 보이는 물체로부터 온다는 새로운 광학 이론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뻔한 소리인데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뻔한 이야기잖아요. 빛은 눈에 보이는 물체로부터 온다. 요걸로서도 오고 저 불로서 오는 것들 흔한 이야기지만 2분 1, R, 하이삼 이 처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빛의 반사, 굴절, 렌즈, 구면상, 무지개, 대기 굴절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최초 과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을 하면서 과학자가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독립적인 학문의 영광, 최초 과학자, 광학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업적은 세계 최초라 광학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1015년,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과학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요. 이 책은 7권으로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3세기 이후, 이분은 언제 시절이죠? 1015년이니까 11세기 초죠. 13세기 이후에 저명한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3세기 이후 과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있죠? 여기 나오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요한 케플러, 데카르트,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까지 700년 앞서서 가설과 실험, 관찰과 측정, 데이터 수집과 수학적 분석.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학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이론, 무슨 법칙이 있죠? 물리학에서는 수학을 안 쓰면 법칙을 인정 안 합니다. 프린시플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수학이 안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이거 과학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과학에서 출간 1000년을 기념해서 1015년인데 2015년을 유엔에서 세계 빛의 해로 선포합니다. 2015년 전 세계가 이걸 갖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 세계 빛의 해
그거 끝나고 한 해로 끝나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행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잘 무등산에서도 했어요. 레이저로 쏴가지고요. 전 세계가 동시에 불 다 껐다가 다시 켰다가 큰 행사했어요. 2015년에. 자, 세계 비치에서 그러고 나서 야 2015년 끝나니까 너무 안 되겠어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17년에 11월 달에 이걸 세계 비치회의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7년에 회의를 해가지고 2018년 5월 16일부터 세계 비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연정적으로. 자, 그럼 왜 2015년이냐? 보세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이번 나라에서는 Book of Optics, 광학의 서라고 하는 것이 딱 1000년대예요. 2015년이. 여기는 1015년이죠. 저거 19세기로 확 점프하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프렌들이 빛의 파동성을 증명한다. 이거 뭐 갑자기 파동성이 나오네. 빛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분 알하삼에 여기에 이 사람의 광학은 뭐냐면 입자성이라는 거거든요. 나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파동성은 다른 성격을 이야기를 해요. 또 맥스웰, 우리 마시는 맥스웰이 아니고 맥스웰 커피가 아니고 맥스웰이라는 게 전자기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전자기파 존재를 예측을 한다. 이것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전기면 전기, 자기면 자기지 전자기하고 통합을 시킨 사람이 사람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빛은 전자기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몇 년대였냐? 150년 전. 아인슈타인 여러분 많이 아시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1905년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이다. 10년 후에.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딱 100년 된 해예요. 2015년이.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여러분 전부 통신을 광섬유로 하죠? 그 광섬유를 개발한 것이 50년대.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2015년을 유엔에서 광학은 잘 보이지 않지만 세계인의 생활과 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을 탄생시켜왔다. 그래서 20세기는 전자공학이 일어나면 21세기는 혁명적으로 바뀌는 경제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20세기를 전자의 시대라고 하면은 21세기는 광자의 시대다. 이거 누가 말할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국회에서 이야기했어요. 2015년에. 전자의 시대고, 그리고 그게 증명이죠. 신문에 다 났어요. 내용으로. 20세기는 전자 시대고 21세기는 광자 시대야. 그래서 이 빛의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로고인데요.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International Year of Light라고 해서 IYL이라고 해서 그래서 유엔에서 세계 빛의 해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념을 하자. 그래서 85개국에서 약 100개 이상의 하나 기관에서 합니다. 여기 쫙 보면 OSL은 미국 광학회고 OSK는 제가 소속되어 있던 한국광학회가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15년 2월 16일 날 2015년 세계 비치의 지원을 관한 결의안을 해가지고 모든 그 소프트를 하겠다는 것을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IYL 코리아 2015 이거 행사를 하면서 이거 아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 그래서 이거는 최종 그 유엔에 리포트 된 것이고 이거는 그때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합니다. 그때가 2015년 3월 11일에 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가 그때 물리학과 첨단기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저널에 제가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을 텐데 또 내 전공이고 그래서 제가 초청 강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저널에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제 발표장에 20세기는 전자시대고 21세기는 광택시대라. 그러고 나서 이제 Day of Light, IDL, 아까 IYL인데 IDL.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섭섭해. 2015년에 세계 비치에 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한 2년 지나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다시 유엔에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연속성을 갖자. 해서 나온 것이 세계 빛의 날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빛의 날을 5월 16일로 했느냐? 여기에 IYL 2015년이죠. 근데 매년 5월 16일 날 빛의 날로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어떻게 하냐? 17개의 칼라를 줍니다. 빛으로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뭐 배고픔도 없애고 그다음에 굿 헬스, 우리 공해라든지 자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해양의 생활 생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합의해서 세계 빛의 날을 제정하면서 여기 보시죠. 여기 칼라들 있죠. 이것을 17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5월 16일이냐? 1960년 5월 16일 날 시어도 도맨이라는 사람이 루비 레자로 처음으로 레자를 요거에 지금 일종의 루비 레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때 이게 196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있는데 나중에 일본 노벨 물리학상 받았지만 그러고 나서 1년 조금 못 돼서 장춘에서 중국에서 레자를 발진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때 1960년에 이걸 개발을 했죠. 그리고 크롬 옥사이드에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불순물이 들어가가지고 옆에다가 열을 주면은 여기에서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빛이 나는데 그 빛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공진을 시켜서 쫙 나오는 것이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레이저를 실질적으로 이건 개발한 것이 처음 시작은 1982년에 제가 레이저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레이저를 시작한 데가 1990년대인가 시작을 했어요. 키스트에서.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제가 한 5, 6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뭐 쇠도 막 하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10mW라고 해서 쫙 오는데 이제 그때 저기가 뭐냐면 미술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저기 미사일을 하고 레이저로 요격하는 그때 당시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1982년에. 어디서? 네발 리서치라고 미국 해군성에서. 그때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럼 왜 요걸 루비 레이저, 요거 최초 레이저를 여기를 잡았느냐? 자, 빛을 자연 빛이 아니고 인공 빛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컨트롤 했다고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인공 빛을 처음으로. 정물주가 만드는 빛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빛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5월 16일을 빛의 날로 하자. 그래서 2018년 5월 14일에 이것도 국회에서 했네요. 그리고 올해 5월 16일 날 제가 기념 행사 때 이렇게 행사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인 서남아시아 대표 과학자 이븐 알아이상. 아까 잠깐 나왔지만 광학의사라는 그리고 이거 뭐죠? 눈 같죠? 눈. 이 책을 딱 40살 때, 자기 나이 40살, 74세까지 딱 40살 때 이거를 썼어요. 그러면 광학의사가 왜 탄생을 했느냐? 날강의 땡과 광학의사라는 용어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분 알아이sam은 10년 동안 가택연금 동안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 돼. 그래야지 책을 써요. 이 사람은 아랍권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과학자예요. 첫째는 천문학 쪽에서 천재적인 거예요. 천문학의 중력,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알고 계시는 여기 높이에 따라서 중력이 달라지죠. 그것까지 말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아까 R이니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이름들 막 섞여갖고 나오는 과학자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탑이었죠. 원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만만했어. 그때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이게 나일강.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여기 수단이라고 그러죠. 리비아 있고 여기에 여기 이집트 있죠. 약간 이분이 이집트하고 이라크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야 나일강 그 댐 그거 내가 하면은 이거 수해 막을 수 있어. 자신만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 댐을 만들면 홍수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집트 통치자가 여기 칼리프란 왕이 아니고 모하메트의 하나의 후계자들. 그 후계자를 4명까지 후계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공사를 지시. 너 그래 똑똑하네? 그럼 네가 해. 딱 받고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와, 자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공사 이게. 그래서 정신병자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감금을 시켜버려요. 결심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감옥에서 글을 써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광학의사라는 걸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 집필을 해가지고 이게 이후 생에 닿을 때까지 과학에 몰두해요. 이것도 7권이나 써요. 10년 동안에. 그런데 이것만 쓴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학적이라든지 천문학적으로도 글을 또 쓰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자기 지식을 집대성해가지고. 그러면은 광학에서 이전에 어떤 시각에 대한 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1000년 전 시각에 관한 두 가지 이론.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쓴 1015년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이 되겠죠? 그때는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뭘 본다는 것은 눈에서 빛이 나감으로써 시각이 작용한다. 내 눈에서 빛이 나간대요.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그 그리스의 아까 이론적인 사변적인 물건도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믿었어요. 1000년 전에는. 또 한 가지 이론은 뭐냐? 물체로부터 눈에 들어오는 어떤 물리적 것을 물체마다 전부 자기 고유 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걸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이브н 알하이사입니다. 그 방출이라는 거예요. 눈에서 빛이 나간다. 내가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별까지 내가 눈에서 빛이 나갑니까? 내가 빛을 볼 수 없죠. 또 뭐 흡수이론 아주 밝은 빛을 봤을 때 눈이 부시거나 아프죠. 그쪽은 못하죠. 이런 것들을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각적인 인식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어두워지면 빛이 반사 안 되니까 눈을 못 보잖아요. 모든 물체의 빛은, 물체의 형상이나 색깔 이런 것은 빛을 받아서 그 물체가 나한테 반사돼서 오는 거죠. 요걸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생각만 간단한 거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이브n 알하이사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조그맣게 썼지만 아주 중요한 게 태양이나 등불 등에서 나오는 광채 모두가 직진성을 가진 동일한 빛으로 합니다. 직진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거 갖다가 나중에 작가 이야기 때 입자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진성을 가진 하나의 그 광원 자체는 지 고유 것이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물질을 본 것하고 약간 저쪽에 붉은 빛이 있으면 빛이 어떻게 보이죠? 똑같은 물건인데 약간 다른 색으로 보이죠. 또 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회색으로 보이죠. 흰색이. 그렇지만 그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이 그 원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빛의 진행 방향과 굴절 자체가 광학과 무관하게 과학적인 탐구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광학 중에서 크게 두 개 나가지고는 기하광학과 물리광학. 우리 때로는 기하광학과 파동광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하광학의 기초를 마련을 합니다. 언제? 1000년 전에. 그래서 광학의 서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책을 조금 쓰긴 썼는데 아까 같이 그렇게 1000년 전에 팬시하게 안 나왔죠. 실제로 광학의 책이 나온 것은 그 아랍에서 만들어졌던 그 이론이 이제 서부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서부로 넘어가고 한 500년 지난 후에 독일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프리드리히 리너스라는 사람이 광학서를 그대로 갖다가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해요. 이거 책이 그때 나온 거예요. 만들어지기는 1015년에 다 썼지만 책자로 이렇게 이쁘게 나온 것은 500년 지난 후에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아랍 세계를 가리키듯이 중세 엄청난 영상을 떴죠. 근데 여기서 7권을 구성했는데 시각적인 거. 아까 이 사람은 안과학도 저기다가 좀 시각하고 안과하고 굉장히 해부학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시각에 관한 거. 그러니까 반사와 거울. 요거는 기하광학의 하나의 반사와 거울, 굴절 이런 것들 전부 기하광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여기 몇 가지 했는데요. 빛의 직진성을 증명하고 굴절과 반사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렌즈를 통하면 굴절하죠. 거울 만나면 반사하죠. 우리 흔한 거예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하고 실험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죠. 또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통해 시각과 광학의 상호 연관작용을 좀 다시 나오는데 아이보리라고 그래. 눈에서 각각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의 그 렌즈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 굴절 현상이라든지 반사 현상을 여기서 눈에서 눈의 요소마다 그 역할을 갖다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했던 시각적 인식은 물질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서 이루어진다 한 거고, 그다음에 빛의 굴절과 반사를 수직과 수평성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수직과 그러니까 똑같이 빛이 들어왔어도 이거를 그냥 들어온가 보다가 아니라 이거를 가로, 세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하광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옵스큐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의 원리를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빛의 직증성, 그래서 슬릿을 만들어 여기서 빛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슬릿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얘가 나오죠. 요거 구멍을 여기다 뚫어놓으면은 빛이 똑바로 못하죠. 아, 빛이 똑바로 가는구나.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실제로 아까 뭐라 그랬죠? 사변적이 아니라 이제 실험적으로 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 반사가 되는데 거울이에요. 거울에 빛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보통 아까 뭐라 그랬죠?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했죠. 수평성분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여기에 각도가 있겠죠. 반사되죠. 이 각도는 똑같아야 된다. 누가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걸 갖다가 세타 1 이퀄 세타 2. 그러니까 반사법칙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1000년 전에. 자, 요게 지금 현대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기하광학입니다. 직진의 법칙, 아까 이야기했죠? 반사법칙, 굴절의 법칙, 세 가지 법칙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이론을 벌써 1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야, 그러면 광학으로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현대 물리학의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카메라 옵스큐러스, 카메라 기본 원리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쪽 이스탄불이나 가면 이런 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놓고 여기다가 암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 구멍을 조금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배를 갖다 딱 놔둡니다. 이거 뭐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그림 그리려고. 풍경화를 그리는 게 아닌데 사실대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비율도 똑같이 하고 싶어서. 근데 피노를 통해서 오면은 여기서 여탑 꼭대기가 밑으로 오고 역방향으로 옵니다. 왜? 빛이 직진선 때문에 그래요. 여기 빛은 그죠? 여기 빛은 이쪽으로 이렇게 직진이 나오죠? 여기 빛은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놓고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하나 놓고 밑에 밝은 빛에 놓고 그냥 먹는 종이 놓고 그 밑에 그림 이렇게 복사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카메라의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의 해부학적 구조하고 광학의 상관이 우리 눈의 시각작용도 동일한 방식이다. 이게 이분 아이삽이 그린 겁니다. 자, 보니까 수정체, 유리체, 수정체, 각막, 수양액, 망막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의 렌즈로 생각하고 굴절로 생각하고 직진으로 다 이걸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분 광학만 했느냐? 자, 물리학 쪽에서는 지의균형이라고 하는데 천체 물리학, 정력학, 천체역학에 관한 연구. 이게 정력학은 뭐냐면은 고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는 거, 공기 밀도가. 그 다음에 중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요. 대단한 물리학자죠. 그건 뉴턴이 말한 17세기 뉴턴이 말한 거 2000년이에요. 그것도 정력학이 뭐냐? 야, 힘을 줬더니 물체가 방향을 바꾸더라. 뉴턴의 제1법칙이 있거든요, 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글로 썼어요. 여러분이 아마 강의 중에 케플러 법칙 아마 천문학에서 배웠을 텐데, 케플러 법칙 1, 2, 3법칙 있죠? 케플러가 한 것은 3법칙 지가 한 거예요. 1, 2법칙은 지자 거예요. 뉴턴의 법칙도 1, 2, 3법칙 있죠? 응? 1, 2법칙은 같은 거고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가 된다니까요. 정리를 잘한 거예요, 정리를. 우리 과학사를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의 전형. 이거를 어떤 일관성이 있다는 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지구 중심이었잖아요. 태양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천체들은 물리학의 법칙에 따른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인 법칙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느냐면요. 해가 딱 진다. 이 사람 광학적 베이스에서 딱 져요. 졌을 때 항상 그것이 표면으로부터 19도가 됐을 때부터 너울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옛날 책에. 근데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갖다 자기가 있는 위치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19도 갔는데, 여기 20도네? 그럼 이 위치가 어디야? 뭐 이런 거 같아요. 월광에 관하여, 이게 월광에 관하는 것은 광학에서 이전에 쓴 책입니다.
중력 중심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야. 중력 중심. 아까 잠깐 했죠. 중력 중심. 중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그걸 쓴 거예요. 그 물리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위치에 관한 동고, 물체 움직임에 대한 동력학과 운동학이 있는데 이거에다가 천문학의 이론에 대한 비평을 또 하고, 그다음에 천구의 물리적 구조와 천동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일곱 행성에 대한 하나의 그 운동에 대한 모형, 역학적인 입장에서 또 은하수에 대해서 시차와 은하수에 관한 연구도 이런 책들을 만듭니다. 이 책은 주로 언제 썼느냐? 이거는 그 아까 깜방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썼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스페인으로 갔죠. 스페인 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죠. 이 사람은 그 감독이 있다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망명 가서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학에 대해서도 원뿔곡선론을 완성하네요. 원뿔곡선과 정수론을 체계하고 분수까지 가서 완전수에 관한 연구를 해요. 수학에서도 제로라고 하는 거, 0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0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빈칸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여기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쪽에서는 이분이 광학적인 이론이지만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천문학 간다고 했죠. 1999년 행성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번호를 줘요. 59,239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 있는 소행성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발견한 것들. 그래서 알하젠이라고 불러요. 그 행성. 천문학에 대한 이분의 업적을 생각을 해서 알하젠을 해줘요. 또 하나. 안과학과는 여기에 아가칸 대학교, 파키스탄의 아가칸 대학교는 안과학과장을 이븐 알 하이삼 교수라고. 나는 신용진인데 내가 안과학에 안과병원의 안과학에 과장이 됐어. 그러면은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븐 알 하이삼 교수라고 임명을 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더 중요한 건 이라크 집회에 디나르가 있게 했는데 1982년에 이라크에 10디나르의 집회가 있었어요. 요거는 지금 10,000디나르예요. 1만. 그러니까 이라크 집회는 제일 큰 것이 25,000디나르입니다. 두 번째 것이 10,000디나르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학에 해당돼요. 그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의 세종대학 정도라는 거예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광주 첨단을 지교육하면은 기관이 많아요. 거기에 여기 보면은 어디가 있죠?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테크노파크 저희가 있고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그 다음에 전자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인데 여기 한국과학기술원은 유일하게 본원이고 다른 데는 전부 분원입니다. 저희는 저기 광명에 있고 천안에 있고 양산에 있고 곧 이제 아산에 생길 거예요. 본원이 광주기술원은 본원이 있어요. 이 건물이 옆에 빌딩인데 여기 과학자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작년에 이걸 세웠어요. 그러면 똑 돌아가면서 여기에 첨단지구를 두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누구를 했느냐? 광학 아버지 이분 알라하삼을 우리 원의 모서리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저쪽 광주 어디죠?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는 뉴턴을 해놨더라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분 알라하삼을 넣었어요.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거 서남아시아에서 한 광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많이 본 사람이죠. F = ma. 웬만하면 다 알죠. 뉴턴의 법칙. 여기 뭐죠? E = mc 스퀘어. 아인슈타인. 여기를 딱 나누면은 얘가 20세기입니다. 딱 20세기 시작이 몇 년도죠? 20세기면 1900년이에요. 그죠? 1900년에서 이게 딱 분리가 돼요. 여기서. 여기는 뭐라 그러느냐? 고전 물리학. 여기는 현대 물리학입니다. 이게 1900년이 딱 나와요. 이 1900년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했지만 1900년에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것이 1905년이에요. 그러면 1900년 누가 있었겠네요, 중간에? 있어요. 누구?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가 1900년에 발표했는데 흑체 복사는 광자라고 불리는 불연속적 단위로 받았다. 다시 하면은 흑체 복사가 뭐죠? 뜨거운 물체에서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오죠. 흑제목 사람이. 근데 그러면 자,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파동 형태로 그냥 지나간다, 빛이. 우리가 빛 들어와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몸으로. 근데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뜨겁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냐? 뭔가 와서 나한테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 부딪혔다는 것은 입자야지만 부딪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야, 거기를 뜨겁게 했더니, 어떤 물질 뜨겁게 했더니 거기서 빛이 나더라. 그리고 열전자라고도 합니다. 전자. 거기서 나오는 그 전자를 열전자. 빛이 나오면서 우리가 광자, 전자하듯이 광자, 포톤이라고 합니다. 그건 1900년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파동을 보자고 하나 입자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H라는 것이 뭐냐면은 플랭크 콘스탄트라는 것이라고 해요. 이 배수로만 항상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E 이걸 H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빛은 이상하다. 빛은 어떤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는 입자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자성과 파동성이에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분할 아인슈타인의 것은 입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직진성, 반사, 굴절은 입자성이에요. 전부 직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파티클이라고 해서 입자성이죠. 스트레이트. 직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토 일렉트릭, 광전 효과, 콩부턴 이펙트. 포토 일렉트릭도 좀 더 나오는 아인슈타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컴프톤이라는 사람 말은 컴프톤 이펙트라는 건데, 그러고 나서 웨이브라고 해요. 디플렉션, 회절을 한다. 인터페런스, 간섭을 한다. 폴라라이제이션, 분광을 한다. 이런 것들은 파동이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불 있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직진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스크린에 안 나오겠죠.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올라가야지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여기 벗어나야지. 근데 자세히 가까이 대놓고 해보면 여기는 통하지 않는데 보면은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뒤가 뽀얗습니다. 그런 거 보는 거 있죠. 빛이 뽀얗죠. 있죠. 그런 것들은 회절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파동성이에요. 그거는. 직진성도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여러분이 그 영화 제목에 양자 이론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이 이제 하이 레벨로 가면은 이제 양자 역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 퀀텀 티어리. 양자 이론은 start off with the liberalization of duality. 이중성을 인정할 때만이 양자 이론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빛인데 이거는 아까 이분 아인슈타인이 했을 때는 입자를 보고, 응? 그 다음에 아까 맥스웰이 나온 파동성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굉장히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 한번 도전해 볼까요?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죠. 그 다음에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사람은 프랭크예요? 이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빛의 양자상을 위한 빛의 양자기. 아까 누가 프랭크의 양자라고 했는데 빛도 양자성을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190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는데 1905년에 발표한 광전 효과랍니다.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하죠. 아까 나왔었죠. 이걸 프랭크의 양자로는 5년 후에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로 다시 하면은 어떤 물체에다가 빛을 쏴요. 빛을 쏴면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물체에서 전자가 태어나요. 그래서 광전자라고 해요. 광전자. 빛을 쏴서 나오는 전자다. 물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원자는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떼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 빛을 그냥 아무나 쏘나 그러면 좋아요. 빛을 생산해서 아주 강한 빛을 여기다가 360을 쬐봐. 100번 해도 안 나와요. 빛이. 전자가 안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강한 에너지 딱 하나만 한 번이면 돼요. 그 어디가 있느냐? 아까 프랭크콘스탄트 H뉴라고 했죠. H는 고정된 값이고 요거 뉴라고 해서 프리퀀시인데 파장이 아주 짧은 것으로 쏘면 쏠수록 빛이 저기 전자가 잘 튀어나와요. 그래서 광전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열을 줘도 미지근하냐면 열전자 안 나와요. 아까 블랙바디 레디션은 아주 강한 열을 줬을 때만이 전자가 튀어나와요. 열전자라고. 그러면 열전자는 따끈따끈하게 나오고 광전자는 반짝반짝 나오느냐. 안 그래요? 똑같은 전자의 물질에서 나오는. 자,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상대성론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광전 효과. 누구 도움을 받아서? 프랭크 도움을 받아서. 프랭크도 누구 도움을 받았어요? 이분 하나의 사람이 광학 이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유엔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뭐죠? 우리 많이 봐요. 이것도 많이 본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데. 이중성이에요. 한 사람이. 자, 둘 가지고도 당당해. 이게 뭐냐? 물리적 조건에 따라 어느 한 성질이 부과된다. 간섭이라고 하는 파동성은 광전 효과로 하는 입자성.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동성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물에다가 돌 탁 던지는 거 보면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빛도 그런 파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성은 뭐죠? 빛이 딱 비추면 따갑죠. 직진성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환경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저기 말했잖아요. 빛의 입자성은 뉴턴이 17세기에 광원으로 나온다. 프랭크의 블랙바디 레디션 아까 이야기했었죠. 광자라는 이야기, 양자. 아인슈타인이 이것들을 해가지고 입자성을 했고 파동성은 전부 17세기 이후 19세기에 나온 거예요. 빛이 일종 파동 운동이다. 회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빛의 몰체 모서리에서 주위에서 휘어져서 저게 뽀얗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영 간섭 실험이라고 이중수리 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안에 빛은 높은 진동수라는 전자기파의 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근데 이상하다. 왜 빛을 또 전자기파에 느닷없이?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어요. 빛은 전자기파 맞아요. 전자기파 하면 우리가 그냥 뭐 전기 무슨 뭐 오븐에서 뭐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근데 전자기학이라고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은 전기학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기원전 600년 기억이에요. 그게 언제죠, 이게? 아까 우리가 중세죠. 자기학 그리고 18세기까지 산업이 이럴 때가 이때까지는 16세기 기원전 600년 격에 여기 한 현상은 아는데 아무런 발전을 안 했어요. 얼마 동안? 거의 2400년 동안 그냥 그게 전기적인 현상이야. 그거 자기적인 현상이야. 그거를 19세기에 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이라고 일렉트릭 앞에 거 마그네티즘 그래서 전자기학이라고 해서 현대물리학의 기반을 만든 거예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600년 그리스 사람이에요. 엘렉트론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일렉트론이죠. 기원전 600년에 호박, 보석 있죠. 호박에다 보석. 이거 문질렀더니 정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거 귀신 붙은 돌이야. 보석이야. 거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아무런 개념 없이 그거를 18세기까지 그런 현상으로만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자철광산이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지명입니다. 지금 여기가 좀 어디쯤이냐면은 지금 말하면 터키 쪽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이 마그네시아야. 근데 거기서 나온 땅을 파서 만든 철은 전부 막 죽는 거야, 쇠들이. 귀신부터 쇠죠. 그래서 어원이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마그네시 됐고, 일렉트론에서 일렉트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아까 이야기했죠. 수학적인 이론을 정립을 했어가지고, 이게 18세기에서 와서서 이게 전기학, 자기학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맥스웰이, 전기학, 자기학 따로 있는 것 아니야. 4가지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 동시에 한 공식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자, 빨리 이거 없애야죠. 숫자는 없애야죠. 빨리. 그래서 나온 것이 전자기학 이론이라는데 그걸 갖다 해결을 다 해요. 17, 18, 17세기 물리학자들이 관심되던 어떤 전기학, 자기학, 광학이 통일이 그래요. 그때. 이거 다 같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자기장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전기장이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된다. 빛의 속도로 간다. 여러분이 만든 보는 가시광선 여기 영역이고 여기 말하면 감마레이, 엑스레이 있죠? 여기요. UV 있죠? 여기 적외선 있죠? 쭉 가보면 여기는 뭐죠?
그리고 라디오 프리퀀시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도 여기 있죠. 우리는 이거를 저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전자기파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 광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빛과 산업들은 자연, 과학, 기술, 산업, 문화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광주 전남에 유일하게 본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통상산업자원부에서 2001년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 우리나라 특히 광주에서는 잘 몰라요. 외국 나가면은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얼마나 접촉이 되어 있고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이러한 그 전문 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관이 광주에 있다는 거 너무 모르셨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저희들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까 여기 잠깐 거기 나온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고 장치들입니다. 저 안에 여러 가지 그 기술들 특히나 우리 국방 쪽에 요즘 최근에 또 많이 되고 이렇게 안전 관리되는 데는 실제로 KTX 보면은 저희 광 센서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그 재난 같은 거 그런 것들 하고 있고 KF 저기 전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것도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나 이런 것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저희들이 그 국가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 사는 세상. 그리고 올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도 광학입니다. 올해 이것도 비펄스를 이용해가지고 물체의 거동을 보는 것. 이것도 올해 물리학 계속 아인슈타인부터 계속 있는데 올해도 그 빛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